뿅! 왔어요.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책 읽는 책 읽어주는 여자 책 읽녀로 왔어요. 제 팔찌부터 자랑하고. 이쁜가요? 제가 그 책을 단편집을 다 반납을 했었는데 요즘에 그냥 오로지 저를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책을 보고 있어요. 혼자서. 근데 이분 아시죠? 히가시노 게이고. 이분 거 몰아서 보고 있었는데 글쎄 이번에 빌린 것 중에 한 권이 그 단편 모음집이더라고요. 우연히도. 근데 제가 그젠가 밤중에 보다가 너무 마음에 쏙 드는 게 있어서 어제였나? 그래서 오늘 이거 책 읽려 해야겠다 해서 왔어요. 오랜만이에요. 의자도 바뀌었어요. 지금 조카가 와 있어서 좀 시끄러운데 기다리다가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안 갈 것 같아서 오늘 읽을 책은 뭐냐면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추리소설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 씨의 그 무렵 누군가 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 재생 마술의 여인이네요. 재생 마술의 여인 한번 볼게요. 간대요. 조카. 자, 그럼 마음 놓고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기는 흰 네이에 감싸인 채 잠들어 있었다. 연한 분홍빛 뺨을 보며 내기시 미네카즈는 복숭아를 연상했다. 아, 귀여워. 천사 같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마치 꿈꾸는 것 같아. 내기시 치즈루는 익숙지 않은 손놀림으로 아기를 안으며 환희의 말들을 쏟아놓았다. 아기의 얼굴이 기대 이상이라는 점이 그녀를 한껏 부풀게 만드는 것 같았다. 육아 공부를 철저히 해주세요. 신참 엄마가 자신을 어떻게 돌봐줄지 아기도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눈을 가늘게 뜨고 치즈루의 모습을 바라보던 나카오 아키오가 신신당부했다. 그야 당연하죠. 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을 그 무엇보다 우선으로 할 거예요. 치즈루가 힘주어 대답했다. 나카오 아키오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진 마세요. 갈 길이 머니까. 맞아. 너무 유난 떠는 것도 아이한테 좋지 않아. 미네카즈도 거들었다. 그래도 치즈루는 아기에게 시선을 돌렸다. 아기만 보면 절로 미소가 흘러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느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카오 아키오를 보고 약간 머뭇거리며 말했다. 저 아직도 무슨 절차가 남아있나요? 1초라도 빨리 아기를 데려가고 싶은 기색이 역력했다. 드릴 말씀이 조금 남았어요. 하지만 남편분이 남아 계신다면 부인께서는 먼저 돌아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카오 아키오가 말하며 미네카즈를 봤다. 치즈루가 눈을 반짝이며 미네카즈를 본다. 미네카즈는 아내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 하는 수 없군. 그러나 그런 마음을 얼굴에 내비치지는 않는다. 그럼 내가 얘기 마저 들을게. 당신은 먼저 돌아가. 할 일도 많을 테니까. 정말? 그럼 미안하지만 먼저 실례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치즈루는 이미 아기를 안고 소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잠시도 참을 수 없는 모양이었다. 왠지 불안하네. 애기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해.
나도 알아.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 그치? 마지막의 그치는 자고 있는 아기에게 한 말이었다. 기사가 운전하는 벤츠를 타고 치즈로와 아기가 돌아가는 모습을 미네카즈와 나카와 아키오는 함께 배웅했다. 치즈루는 아기를 안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은 듯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그저 형식적으로 그들을 돌아보고서 그곳을 떠났다. 부인께서 아기가 무척 마음에 드시는 모양이네요. 방에 돌아와 소파에 앉으면서 나카와 아키오가 말했다. 이곳은 그녀의 집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뭐라고 감사드려야 될지. 미네카즈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머리를 숙였다. 무슨 말씀을요? 기쁘시다면 그걸로. 그러면서 나카와 아키오는 미네카즈의 시선을 피해 금태 안경 속의 눈을 비스듬히 내리깔았다. 이 야윈 중년 여성이 때때로 이렇게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는 것을 미네카즈는 몇 번 본 적이 있다.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면 아기와 관련된 어두운 과거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는 막연히 그렇게 상상했다. 혹은 자신의 아기를 포기해야 하는 젊은 엄마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일까? 어쨌든 미네카즈는 육아에 대한 설교는 이제 그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지금 나카오 아키오가 뭐 하는 사람인 것 같냐면요. 그 뭔가 아이들을 그 양자로 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치주루였나? 치주루는 드디어 아이를 받아갔어요. 그리고 남편인 미네카즈가 혼자 남아서 남은 얘기를 듣기로 했었죠. 애초에 나카오 아키오와 둘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왠지 생리적으로 거부감이 들었다. 특히 안경 속에서 빛을 내며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녀의 눈이 거북했다. 물론 그는 그런 감정을 결코 얼굴에 드러내지는 않았다. 아이가 없는 자신들을 위해 양자를 찾아준 그녀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다. 아마 앞으로도 그녀를 볼 일이 종종 있을 것이다. 미네카즈 부부가 나카오 아키오를 알게 된 건 반년 전쯤의 일이다. 그녀가 직접 편지를 보내온 것이다. 자신은 여러 사정으로 친부모가 직접 키우지 못하는 불쌍한 아기들을 맡아 돌보는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이 양자를 찾고 있다고 들었는데 자신에게 그 일을 맡겨보면 어떻겠느냐. 편지는 그런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왠지 수상쩍은 느낌도 들었지만 치즈루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바람에 일단 나카와 아키오를 만나보기로 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집에 온 것이다. 아기 엄마들은 대부분 10대라고 나카와 아키오는 말했다. 제대로 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고 그 결과 임신했지만 혼자 고민하는 사이에 낙태 시기를 놓친 소녀들이 지금 일본에는 넘쳐난다고 했다. 그런 소녀들을 돕기 위해 또 어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녀는 설명했다. 때로는 해외에서 양부모를 찾아주기도 한다고 했다. 그럴 경우 아기를 낳은 소녀의 호적을 깨끗이 정리하는 편이 절차상 용이하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미네카즈 부부는 나카와 아키오에게 부탁하기로 했다. 부부는 자신들만의 힘으로 양자를 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까지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다. 그로부터 반년 후 남자아이가 있다는 연락이 왔다.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빨리 좋은 소식이 와서 놀랐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미네카즈가 말했다. 같은 고민을 가진 부부가 많아서 양자를 드리고 싶어도 순서를 한참 기다려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 말에 나카와 아키오는 미네카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물론 아기를 기다리시는 부부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내기시 씨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경 너머로 검은 눈동자가 빛났다. 아, 이거 아키오 할 땐 안경을 써야겠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네카즈는 머리를 숙이며 사례를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 계산하고 있었다. 무보수로 소개해준다고는 하지만 사례를 기대하지 않을 리 없다. 더구나 우리 집 경제 상황을 알고 있으니 상당히 많은 돈을 기대하며 특별히 연락을 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무릎 위에서 양손을 비볐다. 하실 말씀이 더 있다고 하셨는데 설마 이 순간에 갑자기 사례금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물었다. 네. 나카와 아키오는 허리를 쭉 펴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실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뭘 말씀입니까? 아기 부모가 되기 위한 조건 말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처음에 5가지를 말씀드렸었죠?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이를 사랑할 것,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 가정에 불화가 없을 것, 부모가 모두 건재할 것,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어요. 네, 부모 모두 범죄 이력이 없을 것이었지요? 대답을 하고 나니 새삼 불쾌해졌다. 마지막 조건을 자신에게 말하도록 한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그런데 그게 왜... 그 점 문제 없겠지요? 물론입니다. 약속합니다. 미네카즈가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그럼 됐다는 듯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유감스럽게도 양자 계약은 파기되고 아기는 제가 다시 데려올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기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식 입양 수속에 앞서서 시험 기간을 둔다고 하셨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쯤 정식 양자로 드릴 수 있는 건가요? 그건 내기시 씨에게 달려 있습니다. 빠르면 하루 만에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하루 만에요? 그렇게 짧은 기간에 뭘 알 수 있을까 싶었지만 전문가가 하는 말이니 틀림없겠지라고 미네카즈는 생각했다. 그럼 어떻게든 합격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네요. 그는 웃음을 지어 보였다. 하실 말씀이라는 건 그뿐입니까? 아니요. 본론은 지금부터죠. 나카와 아키오는 자세를 고쳐 앉은 다음 미네카즈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순간 찌르는 듯한 그녀의 눈빛에 그는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는 다시 온화한 미소를 떠올렸다. 내기시 씨 부부는 불임 때문에 병원에 간 적이 있다고 하셨죠? 네, 몇 번 있었죠. 원인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원인이 뭐던가요? 아내에게 원인이 있었습니다. 난소 기능에 선천적인 결함이 있다더군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낙담하는 치즈루를 위로하면서 미네카즈는 내심 안도했다. 처가로부터 자신이 임신 불능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기시가의 대릴사위로 들어온 지 7년. 그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얼마나 위축된 채 살아왔는지 모른다. 솔직히 아기는 별로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후계자를 낳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점은 그 자신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내기시 가문의 대릴 사위로서 요구됐던 조건은 오로지 건강에서 생식 기능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특별히 유능하지도 않은 그에게 노처녀인 사장 딸이 파티장에서 그의 달콤한 얼굴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와 결혼하는 행운이 찾아오게 된 것이다. 의학적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적은 없나요? 예를 들면 체위 수정이라든가. 나카오 아키오가 물었다. 미네까지는 고개를 저었다. 검토는 한 적 있지만 구체적으로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성공할 확률도 낮고 아내가 겁을 내서요. 성공 확률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지요. 그렇군요. 그렇게 대답하면서 미네카즈는 나카와 아키오가 병원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것도 산부인과다. 이런 자원봉사를 하게 된 것도 직업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체외 수정 기술이 진보한 덕분에 행복을 얻은 여성이 많습니다. 물론 문제도 많지만요. 예를 들면 대리모 문제라든가. 대리모 문제 얘기는 종종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대리모가 되겠다는 여성이 아주 많지요. 그렇군요. 내기시 미네까지는 맞장구를 치면서도 대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건가 싶은 당혹감이 들었다. 나카와 아키오는 좀처럼 본론을 꺼내지 않고 있다. 아니면 혹시 이 얘기가 본론과 관계가 있을까? 정액의 냉동 보존 기술도 확립돼서 아기를 갖고 싶은 여성은 마음만 먹으면 남성과 성관계를 갖지 않고도 임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네카즈의 초조함은 안중에도 없는 듯 나카와 아키오는 여전히 담담한 말투였다. 대단한 시대가 된 거네요. 미네카즈도 어쩔 도리가 없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저 역시... 나카와 아키오는 그렇게 말해놓고 일단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미네카즈를 쳐다봤다. 좀 더 젊었다면 그런 방법을 시도했을지도 모르죠. 다시 결혼할 생각은 없지만 아이는 갖고 싶어서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내 혼자 살아왔으니까요. 아, 네.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군 하고 미네카즈는 생각했다. 하지만 농담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가족분은 안 계신가요? 그가 물었다. 네. 부모님은 예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집이 부모님 집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본 후 다시 미네까지의 얼굴에 시선을 맞췄다. 사실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10살도 더 어린. 그분은 결혼하셨나요? 별 관심은 없었지만 이야기의 흐름상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죽었어요. 7년 전에. 아, 그거 참 안 됐군요. 꺼림칙한 화제로 접어들었다며 미네카즈는 속으로 혀를 찼다. 하필 왜 이런 날 저렇게 음울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 화제를 돌려보려고 그가 양복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을 때 마치 선수를 치듯 나카와 아키오가 말했다. 살해당했어요. 스기나미 구의 한 아파트에서. 네? 목이 졸려서요. 자기가 하고 있던 에르메스 스카프로.
에르메스? 미네카즈는 하마터면 손가락 사이에 끼워져 있던 담배를 떨어뜨릴 뻔했다. 설마 하고 생각했다. 그 여자 이야기는 아니겠지. 우선 성이 다르다. 그 여자는 분명히 간자키라고 했었다. 간자키 유미. 하지만 가짜일 수도 있다. 게다가 미네카즈는 겨드랑이에 땀이 배는 것을 느끼며 생각했다. 7년 전 스기나미 구의 아파트, 에르메스 스카프 모두 맞아 떨어진다. 불쌍한 아이였어요. 나카오 아키오는 목이 메는 듯 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직해야 됐어요. 언젠가 장사할 거라며 열심히 돈을 모았었죠. 밤에는 또 다른 일을 하러 나갔었고요. 몸 상하니까 무리하지 말라 그래도 듣지 않았어요. 저금 통장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게 동생의 큰 즐거움 중 하나였지요. 그랬는데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범인은 잡혔나요? 미네카즈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잡히지 않았어요. 경찰이 꽤 오랫동안 수사했지만 그건 그러니까 그는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이려 했다. 하지만 2번이나 실패하고 3번째에야 겨우 붙일 수 있었다. 그 강도나 뭐 그런 거였습니까? 경찰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았죠. 테이블 위에 재떨이를 미네카즈 쪽으로 밀어주면서 그녀가 대답했다. 집이 어지럽혀 있고 보석과 저금 통장이 없어졌었죠. 그리고 현관문은 잠겨있고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범인이 베란다로 들어왔을 거라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동생 집이 2층이었는데 1층 베란다 난간에 올라서면 쉽게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딱하게 됐군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미네카즈가 말했다. 흡사하다고 생각했다. 상황이 거의 똑같았다. 틀림없다. 이 여자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동생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마치 사무적인 내용을 전하듯 그녀는 간단하게 말했다. 범인의 정액이 동생 몸 안에 남아있었죠. 그게 경찰이 찾아낸 최대 실마리였어요. 아, 네. 미네카즈는 담배를 빨고 연기를 내뿜었다. 점차 숨이 거칠어지는 것을 느낀다.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여자의 동생이 어쩌다 보니 간자케 유미일 리는 없다. 계획적이다. 그는 생각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그걸 노리고 나에게 접근한 것이다. 갖가지 생각이 미네카즈의 머릿속을 소용돌이쳤다. 당초 범인은 강도가 아니라 강간을 목적으로 침입했다는 게 담당 형사의 견해였습니다. 나카오 아키오는 말을 계속했다. 몹시 더운 밤이었습니다. 동생 방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아마도 창문을 열어놓고 잔 것 같다고 형사는 말했었죠. 범인은 창문이 열린 걸 보고 강간하기로 결심하고 실행했지만 동생이 저항하자 시끄러워지면 재미없겠다고 생각하고 목을 졸라 죽인 후 금품을 가지고 도망쳤다는 게 형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 무더운 밤이었지.
미네카즈의 뇌리에 땀으로 범벅이 된 간자키 유미의 얼굴이 떠올랐다. 공허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말했다. 당신과 헤어지지 않아. 절대로. 그러니까 바싹 마른 입술을 핥으며 그가 말했다. 범인은 그날 밤 우연히 아파트 앞을 지나가던 남자였겠군요. 충동적인 범죄네요. 경찰에서도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동 범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범인은 나름의 근거가 있어서 거기 젊은 여자가 산다는 걸 알았던 것 아니까 형사는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렇군요. 하지만 어쨌든 면식범은 아닌 거죠? 경찰의 견해도 그랬어요. 하지만 나카오 아키오는 손가락으로 안경을 살짝 밀어 올렸다. 렌즈가 형광등 불빛에 반사돼 반짝 빛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미네카즈는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였다. 왜죠? 한마디로 말해 언니의 감입니다. 감이라고요? 실은 사지를 발견한 게 저였습니다. 그 다음 날 우리는 니가타에 있는 부모님 묘소를 찾아갈 예정이었죠. 추석 연휴라 길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하고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차를 가지고 동생을 데리러 가기로 했었죠. 도착한 시간이 새벽 5시경이었습니다. 내일 니기타에 가요. 미네카즈는 그날 밤 유미가 그렇게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언니와 함께. 그래, 분명히 언니와 함께라고 했었다. 현관 벨을 몇 번이고 눌러도 반응이 없길래 웬일인가 싶어서 갖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동생을 봤을 때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걸 느꼈죠. 나카오 아키오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무릎 위에서 가볍게 깍지 낀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너무 슬프고 당황스러워서 경찰에 전화하는 것도 잊고 있었습니다. 그저 울부짖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서 어떤 확신이 들더군요. 동생을 죽인 건 그 아이가 잘 아는 남자임에 틀림없다고. 동생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 동생은 가게에 나가지 않고 내내 집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가게에 나갈 때 외에는 좀처럼 향수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향수. 유미가 쓰던 향수 냄새를 미네카즈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와 만날 때 그녀는 항상 같은 향수를 뿌렸다. 그날도 그랬을지 모른다. 특별히 의식하진 못했지만. 아니, 하지만 그녀는 그구나. 아니, 하지만 그는 말하는 도중에 기침을 한 번 했다. 목소리가 갈라졌기 때문이다. 잠깐만요. 이게 밑에 검은 게 너무 많이 나와서 화면이 색깔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아. 이제 색깔 괜찮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말이죠.
단지 그것만 가지고 단정하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날 밤은 왠지 향수가 뿌리고 싶었을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형사도 그렇게 말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사귀던 남자를 조사해달라고 했죠. 형사는 동생과 친분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모두 조사할 거라고 말하더군요. 잠깐만요. 화면 좀 옮기고 어디까지 했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동생이 일하던 가게를 중심으로 철저히 탐문 수사가 이뤄졌죠. 하지만 결국 동생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남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워낙 철저히 숨겨왔기 때문이겠죠. 감춘 게 아니라 애초에 그런 남자가 없었던 거다니까요. 분명 그럴 겁니다. 하지만 미네카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카와 아키오는 고개를 저었다. 동생은 아무리 더워도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 법이 없었어요. 에어컨은 없었지만 선풍기는 있었어요. 범인은 현관으로 들어간 겁니다. 동생이 아마 문을 열어줬겠죠. 설마 자신이 살해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상대를 향해 얼굴 한가득 미소를 보이면서요. 어서 와요. 미안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갑자기 불러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 밤에 꼭 해야 되는 얘기예요. 아까도 전화로 말했지만 내일 아침 일찍 언니랑 성명하러 가거든. 추석이잖아. 그 전에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어서. 맥주 마실래요? 아, 싫어? 그렇구나. 오늘 밤엔 여기서 못 자는구나. 그럼 커피 내올게요. 미네카즈를 맞으며 유미가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떠올려 봤다. 얼굴 한가득 미소.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와 만날 때마다 유미가 자신에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미네카즈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었다면서요. 그 정도야 간단히 위장할 수 있죠. 동생과 특별한 관계의 남자라면 열쇠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나카와 아키오는 조금의 틈도 두지 않고 대답했다. 그녀의 추측은 정확했다. 미네까지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강도 살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베란다 창문을 열어놓고 현관문으로 도주했다. 물론 현관문은 다시 잠갔다. 그 열쇠는 다음날 근처 하수구에 버렸다. 방이 어지럽혀 있고 금품이 사라진 것도 모두 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수를 꽂듯 그녀가 말했다. 그날 밤의 광경이 미네카즈의 뇌리에 되살아났다. 1초라도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충동과 싸우면서 그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공작을 다 실행했다. 유미의 내의와 잠옷을 찢어 침입자의 폭행을 강조했다. 신발을 신고 발자국이 찍히도록 방 안을 돌아다녔다. 그녀가 귀중품을 어디 두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금품이 들어있지 않은 서랍을 열어 젖혔다. 마지막으로 맨손으로 만진 곳은 모조리 천으로 닦아냈다. 그녀에게 남자가 있다고 느껴질 만한 물건이 방에 있었나요? 예를 들어 칫솔이라든지 면도기라든지? 그런 것은 당시 모두 가져왔을 것이다.
애초에 그 방에는 그의 생활용품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런 건 없었어요. 하지만 동생의 과거에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과거? 사건 얼마 전에 동생은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미네카즈는 입을 다물었다. 자신의 아이였다. 임신했단 얘기를 들었을 때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다. 괜찮다는 유미의 말만 믿고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낳고 싶다는 유미를 설득해 중절하도록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던가. 언젠가는 결혼할 거니까 지금은 낳지 말자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그때 헤어졌어야 했다고 미네카즈는 새삼스레 후회했다. 섣불리 헤어지자고 했다가 유미가 소란을 피우면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질질 끌며 교제를 계속했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임신시킨 남자와 계속 만나고 있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 않았을까요? 살해됐을 땐 이미 헤어졌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사귀고 있었습니다. 나카오 아키오가 나지막한 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아마도 동생은 다음날 저에게 알려줄 작정이었을 겁니다. 뭘 말이죠? 니가타에 가기로 했을 때 그 아이가 제게 말했어요. 가기 전에 좋은 소식을 들려주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때는 그 말에 별로 신경을 안 썼고 멍청하게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가서 생각해보니 그게 결혼을 암시하는 얘기더군요. 그날 밤 동생은 상대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정식으로 결혼하자고 할 작정이었던 거 아닐까요? 동생은 상대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고 당연히 결혼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나카오는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듯 숨을 크게 들이쉰 후 다시 미네카즈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상대는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요.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와서 남자는 몹시 당황했을 겁니다. 미네카즈는 침을 삼켰다. 하지만 입안에 수분이라고는 없었다. 몹시 당황했었지. 말 그대로다. 섹스를 마친 뒤 유미는 말했다. 앞으로의 일을 결정했으면 해. 라고. 앞으로의 일이라니? 그가 물었다. 그녀가 대답했다. 우리 미래 말이야. 돈도 웬만큼 모였으니까 이제 가정을 가져도 괜찮다고 생각해. 실은 내일 아침에 언니가 오는데 당신 얘기 하려고. 괜찮지? 미네카즈로서는 상상도 못한 얘기였다. 하지만 말이죠. 남자군요. 하지만 말이죠. 그가 나카오 아키오에게 말했다. 만약 당신 말대로라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 남자가 동생을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았을까요? 고작 결혼하자고 말을 했을 뿐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만약 그 남자에게 결혼할 상대가 따로 있었다면 어떨까요? 특히 그 결혼이 그에게 인생의 대전환을 가져다줄 열쇠였다면 동생은 방해꾼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미네카즈는 입을 다문 채 나카오 아키오를 노려봤다.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한숨을 쉬었다.
사실 그럴 가능성이 떠오른 건 어떤 남성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성? 최근의 일입니다. 동생 유품을 정리하던 도중에 이름으로 점을 보는 책이 나왔습니다. 별 생각 없이 펼쳐보다가 페이지의 여백에 이름이 하나 적혀 있는 걸 발견했지요. 그 이름이 좀 묘했습니다. 이름은 동생 거였지만 성이 달랐어요. 동생 이름은 유미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혼고 유미코라고 적혀 있었죠. 발밑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느껴졌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이명이 들렸다. 몸이 흔들거렸다. 상대 남자의 성이 혼고구나 생각했습니다. 동생은 결혼한 뒤 자신의 성이 그렇게 바뀌었을 때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었던 거겠죠? 아마도 마음속이 장밋빛 꿈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녀의 눈이 충혈되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알리진 않았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적극적으로 수사해 줄 거라고는 기대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 정도로는 살인의 증거가 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녀는 빨개진 눈으로 미네카즈를 응시했다. 마침내 한 남자를 찾아냈죠. 동생이 일하던 가게에 혼고라는 남자가 종종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현재 모 중견 기업 사장의 대리사위가 되어 성이 내기시로 바뀌었더군요. 로또에 당첨됐다고들 한대요. 결혼한 게 7년 전. 7년 전이란 거죠. 동생이 살해된 것도 7년 전. 우연일까요? 꿈에 그리던 지위를 얻기 위해 그 사람이 동생을 살해했다고 생각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상상일까요? 저는 여러 흥신소에 의뢰해서 내기시라는 인물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학력, 출신지, 기호, 좋아하는 여성상 등. 조사된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동생과 나눴던 몇 가지 인상적인 대화를 떠올렸죠. 당시 동생이 가봤다는 곳이 그 사람의 고향이었고 동생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관심을 보이게 된 재즈 연주자는 그 남자가 좋아하던 연주자였습니다. 그 외에도 맞아떨어지는 게 많았습니다. 그 사람이 동생과 무관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혈액형은 AB형. 범인이 남긴 정액과 일치했습니다. 입속에서 따각따각 소리가 났다. 어금니 부딪히는 소리다. 온몸에서 땀이 뿜어져 나왔다. 증거는 간신히 말을 뱉었다. 증거는 그뿐인가요? 결국 혈액형 뿐입니까? 그것만으로는 범인이라고 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경찰이 체포하기엔 부족하겠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몇 년 있으면 누가 봐도 분명해질 겁니다. 몇 년 있으면? 무슨 말이죠? 1년 전에 저는 어떤 실험을 생각해냈습니다. 나카오 아키오의 입술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그게 비웃음이라는 걸 알았을 때 미네카즈는 한기를 느꼈다. 그녀는 계속했다. 당시에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저는 그것을 사용하기로 했죠.
그곳? 범인의 정액요.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말했다. 동생의 시체를 발견했을 때 실은 범인의 정액을 채취해뒀어요. 그것은 경찰에게 유일한 실마리였지만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제 몫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정액만 보존해두면 당장 범인을 잡을 수는 없어도 언젠가는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정액을 냉동 보존하는 설비가 있었죠. 그걸 이용해 보존했습니다. 다가올 언젠가를 위해. 정액을... 그건 회수하지 못했어. 라고 미네카즈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걸로 뭘? 그걸로 뭘 했죠? 요즘엔 용의자의 범위가 좁혀지면 DNA를 감정해 범인을 찾아내죠. 하지만 정액으로 용의자의 수를 좁힐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기를 만들 수는 있지요. 뭐요? 미네카즈의 목소리가 뒤집혔다. 원심 분리기를 사용하면 남자아이를 골라 낳는 게 가능합니다. 문제는 난자인데 불가피하게 제 것을 사용했습니다. 제 혼은 포기했지만 여성으로서의 기능은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남자아이는 범인과 닮았겠죠. 7년 전 동생 주변에 있던 남자들의 얼굴과 비교해보면 누가 아버지인지 한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설마 그런 짓을... 그는 얼굴을 부르르 떨었다. 그런 게 가능할 리 없어요. 나카오 아키오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왜 불가능하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냉동 보존된 정액으로 여자가 임신할 수 있다는 것과 체외 수정 기술이 향상됐다는 것, 요즘엔 대리모가 되겠다는 여자가 많다는 것, 전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리고 저는 우리 병원에서 그런 일을 극비로 진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답니다. 하지만... 뺨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걸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그는 나카오 아키오를 노려봤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누가 키운단 말입니까? 아기를 받아줄 부부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건 네기시 씨도 잘 알 텐데요. 숨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미네카즈는 주먹을 꽉 움켜쥐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무사히 자라나게 되면 범인을 밝혀내겠다는 저의 목적이 결실을 이루게 되는 거죠. 다소 시일이 걸리는 계획이긴 하지만 당시로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리모를 고용하고 임신시킨 몇 개월 뒤 저는 내기시라는 인물을 발견했죠. 참으로 얄궂은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제는 아이를 만들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미네까지는 숨을 헉헉 몰아쉬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숨을 멈췄다. 가슴 속에서 뭔가 불길한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설마 그 아기가... 저는 내기시 부부가 양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흥신소 보고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때 하늘의 계시와도 같은 실로 멋진 계획이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래서 내기시 부부에게 접근했죠. 저는 결혼 경력이 있어서 동생과 성이 다르기 때문에 내기시 씨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당신... 미네까지는 컥컥거리며 나카오 아키오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 끝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미쳤어. 마침내 대리모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범인의 아기죠. 범인과 나의 아기이기도 합니다. 그의 정액과 제 난자가 만났으니까요. 나는 그 아기를 범인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내기시씨 집에 전화하자 부부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 아기를 양자로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내기시 치즈루 씨는 이제부터 살인범의 아기를 키우게 되겠죠? 그녀의 남편이 살인했을 때 뿌린 정액으로 만든 아이를. 말도 안 돼! 미네카즈가 소리치며 소파에서 일어서더니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향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카와 아키오를 돌아봤다. 나는 범인이 아니야!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그리고 또 외쳤다. 응? 그 아기는 다시 돌려주지! 그러자 그녀도 그를 똑바로 보면서 일어섰다. 아이고 다리 저려라. 그리고 미네카즈에게 한 발 다가서자 동시에 미네카즈도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저주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부인에게 그런 사실을 말해보시죠. 부인 역시 살인범의 아이 따위 키우고 싶지 않다고 하겠죠? 하지만 부인이 당신한테 의심을 품지는 않을까요? 아기를 돌려주기 전에 아기와 당신의 친자 관계를 확인하려 하지 않을까요? 현대의학을 이용하면 100%에 가깝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미네까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양쪽 관자놀이에 손을 댔다. 격심한 두통이 몰려왔다. 만약 당신이 범인이라면 그녀가 말했다. 그 아이를 그냥 키우는 게 좋을 거야. 당신 아기니까 사랑할 수 있겠지? 그리고 성장해 갈수록 당신을 닮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라고. 아기가 양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지. 어머,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네요. 라고. 하지만 양자라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떨까? 또 부인은 어떻게 생각할까? 당신은 변명하려 들겠지. 같이 살다 보면 닮게 되는 법이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그런 변명이 통할까? 제발 그만. 그가 외쳐댔다. 그만해. 그 괴로움은 몇 년이고 계속될 거야. 끝나지 않아. 영원히 말이지. 그 아이는 당신 아이고 당신 부인은 그 아이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할 테니까.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는 것과 동시에 그는 방을 뛰쳐나왔다. 복도를 내달려 신발을 신는 것도 잊은 채 큰 길가로 나왔다. 그리고 휘청휘청 걸었다. 그 여자가 나빠. 모든 건 유미 탓이야. 미안하지만 제발 날 잊어줘. 그렇게 말한 순간 부드러웠던 표정이 돌변했다. 뭐야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언젠가 나랑 함께 하겠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다 참아가면서 아이까지 지웠는데 당신 혹시 날 속였던 거야? 아니라니 뭐가 아니야. 솔직히 말해줘. 뭐라고? 그 사실이 소문이었다는, 그 소문이 사실이었다는 거야? 그 사장 딸과 결혼한다는 거? 사실이었구나. 속았어.
유미는 울음을 터뜨리며 미네카즈에게 온몸으로 매달렸다. 그가 아무리 떼어놓으려고 해도 요지부동이었다. 헤어지지 않을 거야, 절대로. 죽어도 당신과 안 헤어져. 만일 나를 버리겠다면 모든 걸 다 밝혀버릴 거야. 그 사장 딸한테 다 말해버릴 거라고. 바보야, 무슨 소리야. 이거 놔. 싫어, 안 놓을 거야. 아침에 언니가 올 거야.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언니한테 소개할 거야. 이 사람이 내 애인이라고. 언니 봐, 나 이렇게 행복해. 정신을 차려보니 미네까지는 손에 쥔 에르메스 스카프를 그녀의 목에 감고 있었다. 그리고 정신없이 목을 졸랐다. 죽으란 말이야. 나쁜 건 그 여자였어. 나는 나쁘지 않아. 미네까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운전사가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그는 거실로 들어갔다. 치주루가 아기를 안고 다가왔다. 늦었네. 뭐하다 이제 와요. 애가 눈을 떴어. 내내 기분도 좋고. 애기야, 네 아빠야. 아기가 미네카즈를 보고 웃었다. 네기시 미네카즈가 투신 자살했다는 기사를 읽고 나카와 아키오는 심경이 복잡했다. 며칠 지난 것 같죠? 이런 정도의 결과를 기대한 건 아니었다. 그를 괴롭히는 건 지금부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기를 미네카즈 부부에게 보낸 건 그 포석에 지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 대상이 의외로 정신력이 약한 데에 솔직히 놀랐다. 그런 남자에게 동생이 살해됐다고 생각하니 한심하게 짝이 없었다. 하는 수 없지. 이걸로 만족해줘. 그녀는 책상 위에 사진을 향해 말했다. 유미의 웃는 얼굴이 거기 있었다. 나카와 아키오는 옷을 갈아입었다.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아기도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다. 미네까지의 죽음으로 인해 부모가 모두 건재할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가 죽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아기를 데려올 작정이었다. 여차하면 직접 키울 각오도 하고 있었다. 그 아기는 어떤 여고생이 스쳐 지나간 남자와 낳은 아이였다. 네기시 미네카즈와는 아무 관계도 없었다. 끝났어요. 재밌죠? 어쨌든간 그 남자는 이제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자살을 했고, 여동생은 그 예전에 그 남자한테 의해서 살해당했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아기랑 그 애기는 다 지어낸 얘기였죠? 주인공이. 아무 상관도 없는 애기를 가지고. 그리고 그 애기는 원래 자기가 재혼할 생각은 없지만 키우려고 마음 먹었었던 애기였나 봐요. 재밌었어요, 오늘 얘기. 오늘 얘기는 제가 그 추리소설 작가 두 사람을 정말 광팬인데요. 그 히가시노 게이고랑 미야베 미유키 이 두 사람이에요. 정말 천재 작가들이죠. 끊임없는 아이디어 뱅크죠. 아무튼 그 중에 한 분인 히가시노 게이고 씨의 그 무렵 누군가라는 모음집에 나와있던 책이었어요. 글이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재생 마술의 여인이네요. 이 여자 주인공이 사실 그 애기 인공 수정해가지고 그 애기가 없는 부부한테 연결시켜주고 이런 거를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간 그 죽은 동생의 몸에서 빼낸 정액으로 만들었다 이건 다 뻥이었네요.
재밌었어요. 아이고, 의자를 좀 낮은 걸로 바꾸려고 해서 바꿨는데 생각보다 너무 낮네요. 조금만 더 낮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가볼게요. 재밌는 글 잘 읽었어요. 이제 중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저 아직 그거 게이고님 거 책 아직 못 본 거 남아있어요. 그럼 또 재밌는 글을 읽으러 가보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가볼게요. 스스